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재현 씨,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래서 요즘 제 가장 큰 고민이 음. 어디를 놀러 가야 되나 굉장히 아니, 고민이 됩니다. 부네스코를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에요. 아니 뭐 고민할 거 없이 네. 저희가 선정한 유산들만 찾아가도 얼마나 재밌는 시간 될 텐데. 저 혼내시는 거예요? 네. 답답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요. 네. 혼자 가면 무슨 재미야. 그러니까 빨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분하고 한번 같이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오늘 저희 부네스코 위원회 처음 찾아와 주신 분이죠. 바로 부경대학교 남성호 교수님이십니다. 이야.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아, 네. 진짜 하트가 막 튀어나옵니다. 네. 재현 씨 눈물을 좀 훔친 것 같은데. 쥐어 짜냈어요. 아니 근데 시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공허한 음성이 완전 그 신앙송에 최적화되어 있으신 거예요. 아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에게 신앙송 해 주십니까, 선생님? 한 번씩 하고 또 학생들도 이제 낭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아, 너무 좋다. 시를 네.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아, 하고 있죠. 아니 그렇군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오늘 국문과 교수님은 또 어떤 이야기 하려고 모신 거예요? 우리 설마 독서 토론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재현 씨 그런 거 아니죠? 책 읽자는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아. 저희가 산을 없앤 거예요, 그럼 깎아서? 쌍산이라고 하는 산을 깎아서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던 것 처음이에요. 같아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부산항이 모두가 다 생겨나죠. 완성이 되는 거죠. 옛날 영화 보는 것 같아. 되게 필요한 시절이죠. 네. 아이고, 옛날에. 한자추. 네. 부산 처음 왔을 때 이 장면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죠. 네. 늘 말씀드린 게 부산은 부산이잖아요. 네. 여기 168계단에 같이 걸어 올라오시는 분 보시죠. 모노레일. 모노레일이죠 어, 지금. 야. 네. 유치원 유치통이네요. 네, 오늘 부네스코 선정지는요, 요즘에 이 부산 관광으로 가장 핫하다는 바로 초량동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쯤 하면 초량동을 다시 한번 다룰 때가 됐는데 하는 네. 생각 들었어요. 굉장히 지금 부산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원도심 관광 1번지라고 불릴 정도로까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여기만큼은 내가 주인공이다. 네. 왜 이렇게 또? 왜? 왜냐면 지금 이제 방금 김한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동구라든가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다양한 거점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네. 이 만들어 놓은 거점에 대해서 이제 홍보가 사실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점들을 이제 제가 그 누구도 아니고 제가. 한번 해 보시죠. 네, 해보세요. 네. 처음으로 이 산복도로를 돌아보는 여행을 이제 버스 여행을 기획을 해서 여기에 168계단, 유치원의 우체통, 그리고 산복도로에 있는 곳곳에 거점들을 넣어서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 여행부터 내국인들 여행까지 다양하게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초량 이발길이 뜬 거는 손민수 때문이다. 그 이방길을 만든 사람이 나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영광입니다.
송민수 선생님. 우리 남 교수님께서는 초량암 이바구길 한번 다녀와 보셨나요? 아유, 몇 차례 갔죠. 특히 이제 네. 삼복도 르네상스 사업을 주도해서 할 때 특히 이제 청마 유치원생 우체통 그 개소 때문에 여러 차례 그 길을 올라가면서 경험도 많이 했고 네. 특별히 이제 우체통 개소식 날 가서 실질적으로 편지도 읽고 그 우체통에다 편지를 넣은 그런 기억이 아직도 아니 생생해요. 그러면 그 우체통을 교수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죠. 그러면 그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예, 예. 야 대단하시네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서로 자랑하시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유독 조용한 분 한 네. 분이 계시죠. 네. 어떻게 우리 박 선생님 뭐 한 일 좀 초량에 없으세요? 뭐- 아니, 저는 없으세요? 있죠. 네. 저도 있죠. 있어요? 네, 저는 그 지금 곧 소개될 그 초량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를 놓고 네. 네. 초량에 정말 제가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열일했죠. 큰일 하셨어요. 자, 열일했어요. 빨리 문화유산 후보를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네스코 자문단이 선정한 세 가지 문화유산 후보. 첫 번째 후보 만나보시죠. 돼지갈비. 이걸로 술을 드셨군요. 와, 저기 다 갈비찜이에요. 야, 돼지갈비는 일단 냄새가 맛있게 만들어요. 그렇죠. 양념 자체가 아 진짜 참 군침돌게 신기하잖아요. 하잖아요. 저 문 앞에서 저걸 썰고 계시는 게. 와, 저 양념 봐요. 호일에다가 저렇게. 아우. 고기가 진짜 싱싱하죠. 저 국물이 이렇게 약간 쫄아야 맛있잖아요. 간이 배면서. 근데 저게 맛있겠다. 다 쫄아도 이렇게 짜지가 않더라고요. 음식 나오니까 정말 이래 씨 리액션이. 난 음식이 좋아. 아이고. 어우, 그치, 고기는 또 상추에 저장면이 싸 안 먹어야지. 어휴. 또 가셔야죠. 아니 뭐 오늘 문화유산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먹는 문화유산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바로 초량 돼지갈비 골목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얘기 좀 그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이제 부산 그러면 뭐 동네 파전, 그렇죠. 문현 곱창, 네. 뭐 구포 국수,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조박낙지. 그렇죠. 조박낙지. 우리가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음식 명칭 앞에 어떤 지역명이 네. 붙어 있는 곳들이 이런 대표적인데 이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 또 초량 돼지갈비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저는 거기 직접 가서 먹어보기보다 네. 그 프랜차이즈 아, 그런 데서만 먹어봐가지고 그렇죠. 다른 지역인데 이름은 초량 그냥 돼지갈비야. 가서는 못 먹어봤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 가보시면은 네. 그 초량 돼지갈비 골목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 골목 전부가 갈비집이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부산역을 등지고 길 건너서 한 300m 정도 네. 초량 갈비 골목이라는 그 간판이 나와요. 하나은행 네. 뒤쪽으로. 거기서 이제 위로 육거리라고 하는 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골목 안에 전부 갈비집이에요.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 갈비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앞에 붙어 있는 돼지갈비가 유명한 게 돼지갈비가 유명한 건 마포예요. 아 마포 네, 돼지갈비. 마포가 네. 서울 마포가 돼지갈비로 가장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가보면 마포도 이렇게 돼지갈비 집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몇 집이. 근데 초량은 진짜 골목길 전체를 그 돼지갈비 집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골목 이름 붙일 정도라면 초량 정도는 대줘야 된다. 대줘야 된다. 네. 네.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돼지갈비집이 이렇게 쫙 연이어 막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뭐 돼지갈비 골목이라는 건 알겠는데 저는 어떻게 첫 돼지갈비 집이 생기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앞에 바로 부두가 있었죠. 네. 네. 부두 노동자들의 어떤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양반 그리고 또 육체 노동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소비도 단백질이 많고 필요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탁 건너편에 누군가가 이제 처음 시작하셨겠죠. 네. 돼지고기를 양념해가지고 쫙 굽는데 그러면 그 힘든 일을 냄새가- 끝내고 냄새에 끌릴 수밖에 없던 거죠. 그냥 갈 수 없었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두 집 생기기 시작하고 이게 부두 노동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에 살던 그 여러 서민들, 예. 그 셀러리맨들까지도 여기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서 어느덧 이게 골목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정말 힘들게 일하고 나면요. 이렇게 정말 다른 게 안 땡겨요. 고기에 딱 한 잔. 그럼 그게 영양제거든요. 어. 피로가 그냥 싹 풀리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영양제가 고기입니까?
딱 한 잔입니까? 둘 다죠, 뭐. 어느 하나를 고를 수가 그럴 수 없어요. 없죠. 네. 그 사람이 음식에 있어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건 냄새에 반응하는 거예요. 냄새 맡으면 우리가 막 군침이 돌고 막. 침이 예. 튀잖아요. 보이면서. 네, 근데 냄새 중에서 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 네. 간장, 설탕에 절인 고기가 타는 냄새.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양념갈비, 이거 돼지갈비 맞네요. 돼지갈비. 딱 요거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냄새에 진짜 자연스럽게 끌릴 수밖에 없죠. 그 이전에 부산에 무슨 냄새가 있었냐면 이제 자갈치에 생선. 곰장어, 아, 네. 곰장어 포장마차가 쭉 있었거든요. 네. 그 냄새가 그런 냄새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돼지갈비 굽는 냄새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돼지갈비 그러죠. 네. 그다음에 고갈비 그러죠. 네. 닭갈비 그러죠. 이것들은 사실은 왜 갈비라는 명칭이 붙은 거는 사실은 전부 서민들의 음식이에요. 서민들의. 네. 서민들이 자꾸 그 뭔가 이렇게 소갈비에 대한 이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전부 갈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네. 소갈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초량에 처음에 돼지갈비집 그 갈비 골목이 생긴 것도 네. 이건 그 갈비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돼지고기의 여러 부위를 가지고 양념을 해가지고 굽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요? 네,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돼지 갈비라기보다는 돼지 불고기라고 부르죠. 그렇네요. 네. 돼지 그리고- 양념고기. 그렇죠, 그렇죠, 양념고기. 그렇죠. 근데 그 한국 근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는 제가 생각해봐도 생선. 그러니까 생선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지갈비가 이렇게 식재료로 유명해지게 된 근데 거죠? 초량 같은 경우는 초량 시장에서 뭐 이제 직선거리를 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일제 시대부터 도수장, 즉 요즘 말하자면 이제 네. 도축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부산물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뭐라 합니까 육류들은 일단 서민들이라든지 피란민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입장이 네. 못 되었고 아까 이제 박상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두노동에 지친 분들이 이 아까 뭐 굳이 그 당시에 양념을 하지 않더라도 고기 굽는 냄새에 네. 이끌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쪽이 이제 통로가 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유명해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뭐 소뼈는 구워 먹어도 돼지뼈는 안 구워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갈비로 하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 식구 들어오니까 포만감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자탕이라는 것도 나오고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필요한 음식의 한 일종 이렇게 출발한 것으로 보시면 되죠. 네. 저희 초등학교 때만 네. 해도 왜 가족끼리 외식하면은 네. 돼지갈비가 진짜 인기 짱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재한 씨는 소고기 드셨나요? 아니요. 그랬나 그냥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요즘도 이렇게 네. 가다 보면은 소갈비 먹으면서도 양념 돼지갈비 한번 옛날에 그렇지. 했던 그 맛 먹어보고 싶다 이러는데 초량동이 진짜 약간 옛날 맛이 느껴지는 그렇죠. 네, 그런 돼지갈비 맛이어서 저는 굉장히 일반적인 돼지갈비보다 훨씬 더 뭔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초량 돼지갈비는 약간 좀 독특한 게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보셨죠? 불판 위에 네. 쿠킹 오일을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약간 좀 독특한 게 뭐냐면 보통 그 갈비는 직화로 우리가 숯불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불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굽죠. 근데 요건 초량은 약간 좀 다른 게 조리듯이 굽는 거죠. 약간 조림과 구이가 합쳐진 듯한 느낌. 호일 위에서. 네, 호일 위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연탄불 위에 올려서 하다가 네. 가스가 이제 프로판 가스가 나오면서 이제 가스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호일로 바뀐 것은 쿠킹 오일이 나오고 나서부터죠. 네, 나오면서 약간 조리듯이 굽는 거 이건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초량에만 있는 초량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봐요. 저 지금 시간이 가장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군침 돌게 만드는.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정말 채식 위주로만 드실 것 같은 우리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신 우리 교수님께서는 드셔보셨나요, 교수님? 네. 네, 요즘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 네. 저희들 벌써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네. 네. 왜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초량 돼지갈비가 굉장히 그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가서 회식을 한다든지 예. 그런 모임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아득하기도 하면서도 그때 젊은 시절에 먹었던 추억. 그 군침 나는 추억거리들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뭐 그 갈비뿐만 아니라 거기 원래 돼지갈비 하면 돼지 불백
이런 거 오.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뭐 진짜 많이 먹는다면서요. 예. 그 육거리 쪽에 가면 네. 지금 불백집이 한 7개 정도가 쭉 남아 있어요. 뭐 네네. 처음에는 이제 주로 택시 기사님들이 가서 이제 드셨던 게 네. 지금 이제 부산역 근처이고 또 SNS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네네. 지금은 뭐 하나의 그런 맛집 골목처럼 그래서 초량 불백 거리도 또 이렇게 나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흔해졌죠. 대패 삼겹살. 네. 그 대패 삼겹살이 탄생한 곳도 초량이었어요. 그래요? 네. 원조가? 네. 그건 왜 그래요? 네. 그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저 진짜 근데 저 좋아하거든요, 진짜 대패 궁금한 삼겹살. 게 초창기에는 대패로 이렇게 밀었던 거 맞죠? 그 대표를 얼린 밀지는 고기를. 않았고. 나 지금 진짜인 줄 알고. 아니, 근데- 그럼 대패로 밀어서 아니 대패 그거 삼겹살인가 아니었어요. 이랬어.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된 거야? 그건 나도 그건 말이 안 한다. 되는 거고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표 삼겹살이 생겼냐면 네. 돼지고기를 살아있는 그 냉장 상태로 보관하게 되면 얘가 기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선도가 네, 떨어질 빨리 수도 상하고, 있고. 네.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냉동 상태에서 보관을 하면 좀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죠. 네네네. 아니, 근데 이 냉동 상태인 것을 팔려고 그러면 다시 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르려고 하면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된 것을 그대로 갖고 그 육절기라고 그러죠. 육절기에 놓으면 얘가 이제 잘 갈리네. 갈리면서. 근데 얘가 녹아야 되잖아요. 두껍게 썰면 안 녹으니까. 녹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얇게 썰면 썰수록 얘가 빨리 녹아, 잘 녹아. 그래서 냉동 삼겹살을 판매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게 육절기에 아주 얇게 고기를 밀기 시작하면서 대패 삼겹살이에요. 근데 모양이 대패처럼 대패 민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얇게. 얇게. 그러면 진짜 초량에 가면 뭐 돼지갈비부터 해서 불백 먹고 그럼요. 대패 대패 삼겹살까지 삼겹살까지 먹을 수 있었던 거네요. 돼지고기로 된 건 다 먹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국밥집도 그게 맛있는 데 심지어 있는데. 그게 부두 예. 노동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 서민들의 음식들이 거기에 자리 잡은 것은 실제로 이런 거죠. 그 이바구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부 여기 버스에 내렸을 텐데 네. 뭐 힘겹잖아요. 그 힘겨운 삶 속에서 이 돼지갈비 골목들이 작은아마 위로가 되었다. 네. 그게 아마 초량 돼지갈비 골목이 가지는 이게 단순히 음식 이상의 어떤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후보 이렇게 만나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후보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기 진짜 그냥 걸어 올라가기 힘든데. 그렇죠.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짐을 들고 올라갔을까요? 계단을 올라가면 전망대, 저렇게 네. 됩니다. 네, 전망대. 야, 저렇게 한번 타봐도 참 기억에 남겠어요. 그렇죠. 걸어가도 좋고 타도 좋고. 이 모노레일이 8인승이에요. 8인승이기 때문에 또 많이 타시면 고장률이 높아져서 예, 제한을 해서 8인승으로 타고. 네, 두 네.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바로 168계단입니다. 네. 우리 분해스코비원회가 사실 계단을 문화유산 후보로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그랬었죠. 뭐 예. 40계단도 있었고 감천 문화마을에 또 별 보는 계단도 그렇죠. 있었고 네.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답사를 가야 되니까 아, 계단을 고생시키려고? 한 번씩 힘들게 하려고? 올라보라고 그러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68계단은 당연히 168개 겠죠. 세보질 않아가지고. 의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예, 많은 분들이 항상 이제 따지고. 계단에 가시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세어봐요. 네. 네. 근데 나중에 몇 개까지 셌지? 힘들어, 맞아요. 이래서 이제 초량 골목 축제를 할 때 작년에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168계단 맞음, 내가 살라봤음. 살라바스는 뭐예요? 살라바스는? 그걸 저 국문과 교수님한테 여쭤봐야죠. 살라봤어요. 살아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말이죠. 살아봤다는 얘기인가요? 달라본 것도 아니고.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네. 경상도 사투리로 세어보다 세어봤다. 세어봤다, 살아봤다. 세아려 봤다. 어, 내 나이를 살라봤다. 살라봤나 이런 느낌. 살아봤나? 아, 이거 언제 생긴 거예요? 168계단은? 근데 그 계단은 그 원래 그 자리가 보면 경사가 굉장히 심한 네. 이 계단식 밭이 있던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남해 다랭이 마을 가면은 그 청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논과 집들을 볼 수 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거의
경사가 40도가 넘는 지역에 아주 이 폭 좁은 이 밭들이 쭉 줄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피란 수도 시절에 갑자기 몰려 들어오신 이제 피란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밭에 이제 집을 이제 다닥다닥 붙어서 이제 지은 것이 계단식 집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통로를 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이길이 아주 급경사로 통로 비탈길이 된 것을 나중에 이제 계단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게 이제 뭐 경사 아까 말씀드린 40도가 조금 넘어요. 게다가 이제 그 총 길이가 한 40m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느낌은 100m가 되는 것 같아요. 막상 올라가 보면은. 아니 진짜 맞아요. 느낌이 이래요. 네. 네, 저는 여기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여기로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런 되게 느낌이었거든요. 길어 보여요. 길어요. 길어 보이는 게 아니라 길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에서는 네발 계단이잖아요. 네, 네발 계단? 처음엔 두 발로 아, 걷다가 이렇게. 나중에. 예, 그런 느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무슨 가끔 여행한다. 그리고 누가 오면 이렇게 보여주러 갈 때 한 번씩 가지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주민분들은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이게 뭐 물건을 들고 짐을 지고 특히 또 그 168계단 가면 중간에 그 옆에 보면 우물이 하나 있거든요. 네, 초량 있어요. 초량 우물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수도가 없으니까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동이를 지고 뭐 들고 그 계단을 올랐을 걸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계단에 딱 와, 그러니까 우물 앞에 딱 와서 사람들 줄을 서 있다가 두레박에 물을 터요. 네. 그러면 그 당시 양은 물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네. 25리터 정도 되는 그 양은 물동에 물을 받아서 혼자서 이걸 들 수가 없어요. 네. 어머니들이. 그럼 옆에서 이걸 물동이를 이어주면 탁 머리에 이고 계단 첫 발을 딱 디뎠을 때 그 느낌. 자, 근데 이 물동이를 또 혼자서 내릴 수도 없어요. 네. 내리다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그러면 대개 집에 도착하실 때까지 이 물동이를 머리에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말 그대로 머리에 물동이만 이었느냐? 등에는 없고 손에는 봉다리 하나 들고 이렇게 집에 힘겹게 이제 오르셨던 거예요. 이제 그 계단의 의미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게 리듬 못 맞추면은 물이 출렁거리면 이게 쏟아져요. 근데 특히나 이제 지금 계절은 괜찮아요. 참 노랫말처럼 눈보라가 휘말리던 겨울에는 바닥이 열지 않습니까? 말도 진짜 못했다. 위험했겠네요. 지금은 그나마 이제 시멘트로 계단이 되어 그렇죠. 있지만 과거에는 그냥 돌을 박아서 그것도 이제 높낮이도 이제 불규칙한 그런 시절에는 거기를 오르내렸던 어머니들 고생은 근데 말도 못했죠. 이런 항상 저희 물 깃는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네. 그 얘기 듣다 보면 남자들은 뭘 했을까? 왜 어머니들만 그렇게 힘들게 물을 한국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네. 사실 물 아버지들은- 깃고 가면 되잖아요. 가족들이 먹을 물 2개 정도 딱 진짜 주고 밉상이다. 재환 씨가 그 당시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아버지들은 뭐 하셨느냐 하셨는데 아버지들은 이제 물찌개를 지거나 똥찌개를 지시거나 네. 하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하루 종일 집에서 바다를 보는 게 일이었어요. 왜요? 바다를 보다가 지금처럼 높은 건물이 없을 때 배가 들어오면 그때 찌개 하나 탁 메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배가 들어오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전화가 없잖아요. 네. 그럼 부두에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대기네요. 연탄 2장 네. 지폐 묶어서 야, 막걸리 2통 받아서 힘겹게 올랐던 계단이 이 168계단.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힘들게 가족을 위해서 일하셨던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님께 생각을 하세요. 제가 사과의 우리가. 말씀 사과 얼른 드리겠습니다. 드리세요. 죄송하다고. 자, 그렇게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168계단에 네. 최근 들어서 정말 그 최첨단의 모노레일이 맞아요.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왔죠. 아니 저희 네. 개통하자마자 저희가 갔었어요. 제가 재환 씨랑 같이. 그렇죠. 네, 우리 방송 네. 때문에 같이 갔었는데 정말 계단으로 오를 때는 풍경이 안 보였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모노레일 타는 순간 정말 부산항이 파노라마처럼 탁 이렇게 올라가는 그 느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느낌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리고 초량동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가더라도 모노레일을 탈 겁니다. 절대 걷지 않을 거예요. 무릎 때문에. 모노레일이 정원이 8명이죠. 예, 8인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몰릴 때는 줄을 너무 많이 서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네. 제가 정확한 정보 하나 드릴게요. 모노레일이 올라가는데 2분, 네. 내려오는데 2분, 네. 그리고 정차에서 문이 열렸다 닫히는데 1분입니다. 그러면 전체 6분이 소요가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밑에서 기다리다가 한 대가 가면 다음 차를 타는 데까지 일단 6분이 걸려요. 그러면 사람 숫자 그러면 그렇죠. 8명씩 8명씩 끊어가지고 끊어서. 네. 몇 분 걸릴지 이제 대강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쁘신 분들은 이제 그 예상해 보시고 안 되면 걸어가야죠.
거기 또 이제 사실은 거기 네. 올라가면은 네. 지금 현재 이제 김민부 전망대가 만들어져 네, 네. 있습니다. 김민부 시인은 굉장히 일찍 신춘문예 등단을 해서 천재적인 시인으로 네. 평가를 받았죠. 그래요. 그래서 예, 김민부 시인의 어떤 그 애잔함이 묻어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전망대가. 그렇죠. 사실은 그 전망대에서 보면은 부산항이 환히 보이면서 네. 배들이 들락날락하는 어떤 항구로서의 어떤 이미지, 장소성이 확실히 드러나죠. 아. 그럼 김민부 시인은 배 들어올 때 안 뛰어내려가서 쓰셨겠죠. 시를 그걸 보고 시를 네, 쓰 시를 쓰셨겠죠. 일본의 나가사키. 네. 네. 나가사키도 항구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밤의 야경, 네. 그 산에서 보는 그 항구와 도심의 그 야경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으로 꼽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거길 아무리 가봐도 부산항과 비교해보면 부산항이 훨씬 더 맞습니다. 이 스케일도 크고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다워요. 부산항이. 아니 선생님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제가 그 책 보고 지금 이번 휴가 때 가려고 네, 지금 일본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초량을 가야 되겠네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네. 참 좀 이거. 당황스러워.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김민부 전망대 말씀하셨는데 이제 김민부 전망대 주변에 가면 이제 168계단을 다 올라가면 거기 이제 네. 이바구 충전소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산 장기려 박사라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창시했던 청십자 이제 의료보험의 전신이죠. 네. 네, 청십자 이제 조합을 만드셨던 의료조합을 만들으셨던 이제 성산 장기려 박사의 기념관 더 나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까꼬막이라고 하는 또 게스트하우스도 또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다양한 거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계단만 즐기실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돌아보시면 또 많은 볼거리들. 그리고 근데 뭐 초량 당산도 정말 괜찮으니까요. 네.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초량 이바구길 앞에 초량 정거장 이바구길 정거장이 있어요. 거기 네, 가면 있죠. 예 여기 책자 나눠주시는데 네. 이 책자를 딱 보는 순간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안에 네. 하루로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네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코스로 잡고 여행을 해도 참 좋은 네. 곳인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보는 야경은 진짜 기가 막혀요. 나가사키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이바구 캠프라고 해서 네. 이제 도시 민박촌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제 그 초량의 그러니까 삼복도로에 있는 주택길 여러 개를 모아서 이제 민박촌이 됐어요. 됐는데 네. 여기 옥상에서 야경을 보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초량 갈비 골목에서 양념 갈비를 사서 네. 떼와서 여기 올라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정말 좋잖아요. 민박집이라고요. 네. 저희가 몇 번 이렇게 계단을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모님의 그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진짜 자식을 열심히 키우려고 했던 그 삶의 애환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눴어서 168계단 안에 그 깃든 그런 뭐 삶의 애환이나 아픔들이나 또 감사함, 뭐 찡함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렇죠. 거길 올라갔을 때 또 새롭게 우리가 그렇죠. 새로운 관광 코스도 볼 수 있다는 게 네. 조금 신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네. 벌써 하나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 문화유산은 과연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정말 이 전망은 너무 하늘 예쁘다. 아, 진짜. 촬영한다 운 좋았네. 네, 날씨 진짜 너무 좋았네요. 좋았다. 저게 편지지 형식이에요. 이렇게 이게 편지지. 맞아, 맞아. 예. 아까 우리 교수님이 읽어주신 시. 아, 여기 있네요. 예. 방카페? 이쪽에 내려가시면 네, 저기서 이제 엽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차를 마시면 저기 우표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귀염도시. 아니, 바다 전경을 보면서 네. 이렇게 글 쓰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좋은 글이 나오죠. 하나씩 나올 것 같아요. 하나씩 나오는 네. 아, 학교 다닐 때 정말 괴롭혔죠. 깃발, 무슨 깃발. 혼자가 네, 이것은 소리 없는 제가 노스텔지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네, 마지막에 보신 우체통, 유치원의 우체통이 오늘 네. 유네스코 위원회의 마지막 문화유산 후보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생기죠. 여기에 왜 유치한 선생님의 우체통이 들어서게 됐을까? 맞아요. 네.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은
유치한 선생이 통영생으로만 알고 있는데 네. 사실 1908년에 거제 둔덕면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3년 후에 통영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지금은 거제도 둔덕에 가면은 그 청마 유치한 기념관이 생가와 함께 네. 또 건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우체통이 인되어 있습니다. And Aubrey was her name. We tripped the light and danced together to the moon. But where was June? No, it never came around. If it did, it never made a sound. Maybe I 부산에 이제 유치한 우체통이 만들어지긴 이유는 예. 그동안 뭐 일본 유학도 가시고 예. 부산에서 또 공부도 하시고 하면서 해방 전에는 이제 만주까지 가셨다가 해방 후에 돌아와서 통영여자중학교의 교사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네. 그 외에 이제 전국 여러 곳에 학교를 많이 다니셨는데 아. 1963년에 이제 경남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량 경남여고에서 조금 떨어진 그 지금 주소지는 확인이 돼 있지만은 정말 유치한 선생님이 살던 집은 없어진 상태인데 네. 그곳에서 이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유치한 선생님의 어떤 그 흔적을 좀 기리면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연애 편지 쓰잖아요. 네. 그러면 짝사랑하는 오빠한테 꼭 할 때 이 문구는 꼭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한 일을 하면서 내 짝사랑이 정당하다는 거. 나는 너를 네가 눈길 주지 않아도 난 너를 사랑하겠다는 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그러네. 네, 이걸 꼭 넣었어요. 나는 오늘도 너를 위해 편지를 쓴다. 이러면서 답장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그렇지. 아, 근데 그때는 다 손편지 썼잖아요. 손편지 쓰다 보니까 자신이 여기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늘 머리 아프게 이제 쥐어뜯고 고민하고 했는데 선생님의 시 한 편이 딱 들어갔을 때 이 고민을 덜어주면서 그 저기 여자분의 그런 마음을 딱 가질 수 있도록 가진 적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갈 때마다 아니요. 네. 뭐 아무튼 지금은 한 사람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꼭 PS 해가지고 요 시가 꼭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유치한 선생님의 멋진 시만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필 거기에 이렇게 왜 하필 여기에 우체통이 놔져 있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유치한 선생님 마음에는 우리가 시로 먼저 이해를 하지만 네. 정마 선생님은 시뿐만 아니고 산문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산문 중에도 이제 칼럼, 주로 신문에 그 당시 특히 60년대 우리 사회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사회 비판적인 이런 칼럼도 많이 쓰셨지만 특별히 편지를 많이 쓰셨어요. 한 5,000평에 가까운 5,000편. 5,000편이요? 5,000톤? 편지를 5,000통을 쓰셨다는 5,000, 거예요. 5,000만 20년면 700, 365일 7,000일 정도 되잖아요. 거의 매일 쓰신 거예요. 그러네. 하루에 한 통씩 휴일 썼다. 빼고 매일 쓰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이용도 여사에게 주로. 어딜 그리 가시나? 이 미인은 누구신가? 아, 이번에 우리 학교 가사 선생님으로 새로 오신 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도라고 합니다. 요새 여선생들은 전부 다 양장 입으려고 하던데 이 선생은 한복을 다 입으시고 이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도 믿겠네 이게. 이쪽은 미술 가르치시는 전형님 선생. 이쪽은 들어보셨겠지만 청마 선생님입니다. 반영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마 선생님과 같이 근무하게 될까. 사실은 저도 시조를 조금 쓰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저렇게 첫 만남이 이루어진 거군요. 그렇네요. 네. 아니 그 당시였으면은 만약에 진짜 이영도 선생님이 저런 외모였다 이러면 반할만
하긴 하네요. 단아함이 아주 매혹적이었을 것 같긴 한데 같이 계셨으면은 굳이 편지를 주고받았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뭐 둘 중 한 그러네요. 분이 먼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청마 선생님이 이제 통영여중에 계시다가 예, 예. 거기서 사임을 하고 부산으로 이제 오게 되고 음.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여러 지역으로 이제 다니시는 어떤 입장이 되니까 네.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용도 여사도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나중에는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 어떤 서로 헤어지는 어떤 상황이 계속되어 온 거죠. 솔직히 말하면 네. 이 유치한 선생님은 결혼한 몸이시고 아, 그 시점이요?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리고- 듣기로는 이영도 여사는 사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쵸? 오. 그러면 그냥 들으면 5,000통이나 서로 주고받은 사이다 막 낭만적인 글을 막 주고받았다 왜? 이러면 아, 옛날에 너무 그- 아름답지만 아니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내 남편이 지금 나랑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딴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뭐 둘이 만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껍데기만 나한테 있고 늘 그 사람에게 글을 써 그것도 20년을 이걸 그냥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예. 아니 그게 어떻게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우리 거예요? 바른 청년 차지한 아나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사실 그 편지를 쓸 때는 말 그대로 네. 그냥 뭐 허투루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네. 어떤 얘기건 간에 그냥 그 얘기가 사랑과 관련 없는 얘기더라도 네.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진심을 담아서 쓰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에게 그 얘기를 왜 안 하고 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할까? 그렇죠. 네, 이해가 안 되는.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설득시켜 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돼요? 예.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불륜 혹은 그 그렇죠.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청마 선생님이나 이영도 선생이나 다 같이 문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학하는 사람들의 어떤 글쓰기에 있어서 특히 이제 주고받는 편지에 있어서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사랑이라기보다는 네. 이 글을 통한 어떤 궁극적인 사랑.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보통 사람들이 그걸 뭐 굉장한 본질적인 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사랑의 문제를 네. 다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네. 새로운 어떤 세계를 향한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두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네. 그걸 이제 글로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작가로서의 어떤 지향점을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 청마 선생님의 부인이었던 건재순 여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는데 기록으로 보면은 건재순 여사, 청마, 이영도 여사가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그런 어떤 사실들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었고 너무 신기하네요. 내 남편이 네. 단순한 어떤 글 쓰는 사람이 아니고 네. 뭔가 자기 세계를 가지고 시의 세계를 예술가. 예술로서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 그런 정도 이해를 했기 이해하신 때문에 거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요. 가능했다고 보는 교수님 거죠. 저기 이분들은 그 글 써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작가들의 삶을 모릅니다. 모르죠. 글 쓰는 게 뭐 그렇게 유세야? 그걸로 왜 다른 여자랑 마음을 통해?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잠깐만 우리 네. 박사님께서 오랜만에 그 작심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 방금 교수님 말씀이 그거죠. 네. 이제 이게 뭐 예술가들 네. 굳이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더라도 음악하는 분들 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다 자기만의 어떤 영감을 주는 뮤즈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치한 선생에게는 이게 뭐 불륜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네. 이용도 여사는 자신의 어떤 작품 세계에 있어서 영감을 주는 뮤즈의 역할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보면 그 대목이 있어요. 저기 그리움이라는 시에 보면 그 이거죠. 뭐 임은 묵같이 깠다 갔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예, 이게 그 당시에 유치한 선생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혼자는 네. 이인혜 씨밖에 없거든요. 어. 이런 사랑을 보고 어떻게 어떻게 느꼈어요? 생각하세요? 네. 남편 관리를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그건 네. 현실이지.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네. 알았어요. 네.
어쨌거나 뭐 이 두 분 덕분에 우리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시들을 네. 편지 그 글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자,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초량하면 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안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예. 결국 168계단이라고 하는 이곳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산 사람들의 삶의 애환 그리고 그분들의 삶의 역사 이런 것들이 계단 하나하나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네. 결국 모노레일을 타는 것도 좋지만 이 계단 하나하나를 밟으면서 우리 부산을 생각하고 부산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몸은 조금 힘들지만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부산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168계단로. 저도 손판생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168계단이 아마 초량 이바구길의 그렇죠. 중간에 있지만 초량 이바구길이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이 모티브도 이 168계단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저도 168계단으로. 다 둘러보고 마지막 코스. 그리고 현재의 나를 돌아보고 미래의 나를 기대하게 만드는 곳. 그래서 저는 저라도 우체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우체통 할게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68계단 지금 2표, 우체통 1표 이렇게 받았는데요. 우리 남 네. 교수님은 결정하셨나요? 유네스코가 가지는 의미는 그 장소성, 네. 역사성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역시 168계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쉽게 애환과 갑니다, 오늘. 의미 네. 그 속에서 뭔가 역사성을 제대로 포착해낼 수가 있으니까 168계단이 유네스코로 선정되는 게 의미가 돼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 보통 교수님들 나오시면 본인과 관련된 주제를 맞아요. 무조건 미시는데 우리 교수님은 야 역시 통합의 이 마인드가 아니, 전 예. 방금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네. 장소성과 역사성 얘기하시다가 그래서 돼지갈비 골목 이러면 와, 대박이다 생각을. 네. 선생님은 돼지갈비 골목이죠? 박 선생님은 돼지갈비 네. 골목?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유는 이유는 들어야죠. 들어주고 그냥 네 이러고 끝내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민망해가지고. 아, 네. 다 아는 왜 거니까 돼지갈비 생각해주세요. 골목이세요, 선생님? 아,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한 지역의 골목골목에 이렇게 많은 돼지갈비집이 몰려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꼭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아우 냉정해 이 사람. 또 있어요? 얘기하세요. 예, 얘기하세요. 근데 한 가지 바람 네. 한 바람. 가지를 좀 얘기하고 네. 싶은 게 네. 한 20곳 지금 돼지갈비 집들이 몰려 있는데 사실 돼지갈비 맛은 여기 어느 집 할 거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집집마다 좀 자기 집만의 특징, 뭐 어느 집은 뭐 돼지갈비랑 싸먹는 어떤 쌈이나 뭐 이런 장아찌들이 네. 특별하다. 네. 어떤 집은 뭐 김치가 특별하다. 이런 자기 집만의 개성들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이렇게 찾는 손님들도 재미가 있죠. 네. 그렇죠. 네. 한 번에 안 끝나고 여러 번 네, 가는 네. 그럼요. 다른 집도 가보고.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하네요. 상가 번영 상인회에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네. 그 자기 집만의 어떤 각자마다 특징을 좀 살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도 같은 걸 제작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재미있을 거거든요. 이게 네. 양념갈비에는 그게 비빔냉면이 꼭 있으면 좋거든요. 매콤한 거를 같이 싸 먹으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밀면하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돼지갈비도 한 표를 받았고 저는 네. 저는 찬희 씨와 같이 우체통을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사실 저도 그 한려수도 그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네네. 그 정상에 올라가니까 거기도 이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써봤는데 1년 뒤에 엽서를 받았어요. 네, 가족들과 함께 썼던 그 네. 엽서거든요. 참 느낌이 좋고 네. 그 엽서를 받아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한려수도 해상 케이블카 그 풍광들을 떠올리면서 아 이곳이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곳이 됐다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우체통이 되면 많은 분들이 초량에 대한 느낌을 제가 거기서 받았던 느낌 그대로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체통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좋다. 저는 오늘은 좀 쉬웠어요. 네. 네. 168계단 가겠습니다. 네. 사실 우체통은 다른 지역에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유치한 선생님의 우체통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168계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곳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면 뭔가 문화유산으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168계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네스코 21회 문화유산으로 168계단이 등재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멋진 곳으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